잠깐 영상 넘기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설악산 등산 중에 낯선 남성이 저기 단풍이 훨씬 예쁜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는 절대 안 따라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 23살 한수진과 22살 오채린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1072일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두 젊은 여성이 어떻게 3년을 버티며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신 후에는 여러분도 반드시 댓글을 달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22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 탐방지원센터 앞 CCTV 화면 속에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이 정말 잘 나왔어. 저기 삼봉우리봉 황홀해. 맞아, 여기서 찍어서 다행이야. 한 명은 단발머리에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긴 반곱슬 머리에 밝은 표정입니다. 배낭을 메고 등산화를 신고 가을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 앞에 서 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환합니다. 행복합니다.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남은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두 사람은 예정된 하산 시각을 넘겼습니다. 오후 7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후 11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072일 동안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종된 두 사람은 연세대학교 등산 동아리 청봉회 소속의 한수진과 오채린이었습니다. 한수진은 23살, 사회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 기획을 담당할 만큼 꼼꼼하고 체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전국 어디든 배낭을 메고 다닐 정도로 산을 좋아했고 항상 수첩에 등산 일정을 꼼꼼하게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매일 저녁 전화하는 딸이었습니다. 오채리는 22살, 환경공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수진보다 1살 어렸지만 체력만큼은 동아리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마크였고 누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설악산 대피소에서 먹는 라면이라고 할 만큼 산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날 계획은 단순하고 안전했습니다. 비선대에서 소청봉 정상을 거쳐 희운각 대피소로 내려오는 약 7시간 코스. 두 사람이 이미 2번이나 완주한 익숙한 루트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출발, 오후 5시 전 하산, 속초 시내에서 저녁 식사 후 서울로 귀경.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15분 희운각 갈림길에서 두 사람은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납치범 문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의 공포가 진짜로 느껴집니다. 문태석 1965년생 강원도 인제군 출신. 그는 젊은 시절 목수였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고 성실했습니다. 인제에서 소규모 건축 인테리어 일을 했고 30대 초반에 결혼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38살이 되던 2003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문태석이 사람과 어울리기를 점점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 했고, 이웃과의 왕래를 끊으려 했고, 심지어 아내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직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문태석은 아내와 대화 자체를 점점 피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2003년 이혼 이후 문태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그의 흔적은 끊겼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인제읍 어느 주택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체납되었고 건강보험료도 미납 상태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어디 멀리 갔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문태석은 강원도 각지의 산속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동굴을 파고 돌과 나무로 임시거처를 만들며 이동했습니다. 그 7년간 그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산나물과 버섯을 채취하고 계곡물을 마시고 가끔 마을에 내려와 최소한의 식량을 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설악산 서북쪽 깊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공식 등산로에서 4km 이상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지형이 복잡하고 숲이 워낙 빽빽해서 탐방 인원이 거의 오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자신의 산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에 걸쳐 그는 혼자서 통나무집을 지었습니다. 목수 출신답게 집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통나무를 깎아 기둥을 세우고 돌을 쌓아 격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은 버려진 슬레이트를 가져다 덮었습니다. 내부에는 아궁이와 작은 굴뚝을 만들어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주변 계곡에서 물을 끌어오는 간이 파이프도 직접 설치했습니다. 텃밭을 일구어 감자와 배추를 길렀고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과 버섯을 저장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8년간의 고립 속에서 문태석의 내면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그의 집에서 발견한 수십 권의 노트가 그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초기 노트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평화로운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날씨, 텃밭 상태, 발견한 식물의 이름,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고요하게 사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장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노트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멀리서 등산객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그 소리가 이 산을 오염시키는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은 산을 모른다. 산은 그저 배경이 아니다. 산은 살아있다. 나만이 그것을 안다. 이 산은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2016년의 노트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산이 나에게 말한다. 이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산도 살아있는 존재를 원한다고. 나는 산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이 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계절이 가고 짐승이 살듯 이 산에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2018년 봄 마지막 노트. 올해 가을 내가 직접 데려올 것이다. 산이 원하는 사람을, 이 산을 이해하는 사람을, 끝까지 이 산과 함께 살 사람을. 이것이 바로 문태석이 여대생들을 납치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나중에 그의 상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8년간의 완전한 고립이 그에게 환경망상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산이 자신에게 말을 한다는 믿음, 자신이 산의 선택된 수호자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확신. 이것은 의도적인 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그는 등산복을 갖춰 입고 희운각 갈림길로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배낭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수진과 오채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정표 앞에서 멈춰 지도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청봉 가시는 거예요? 저기 지름길이 있는데 단풍이 훨씬 예쁜 곳이에요. 저도 그쪽으로 갈 거라서. 자연스러운 어투였습니다. 친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등산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린이 먼저 진짜요? 한번 가봐요 하며 반응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린이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그 남성의 태도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발단이 되었습니다. 문태석은 처음 30분간은 정말 등산객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무 이름을 설명해 주기도 했고 전망 좋은 바위를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계를 서서히 풀었습니다. 단풍은 실제로 아름다웠고 그 길은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등산로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 풀이 무성해졌습니다. 수진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저기, 이 길이 맞는 건가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문태석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열려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최고예요. 수진이 체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체린도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 코스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씩,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체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태석이 가방에서 꺼낸 가스 스프레이가 체린의 얼굴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체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이라 방향을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도망쳐야 했습니다. 20m, 30m, 나뭇가지에 팔이 긁히고 발밑에 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구역은 공식 등산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닿을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수진이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순간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고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느껴졌고 공기는 나무 냄새와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두꺼운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체리나, 수진이 불렀습니다. 지진, 여기 있어. 체린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체린도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문태석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그는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잘 살게 해줄 겁니다. 이 산이 여러분을 원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풀어줘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태석의 표정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선 경찰이 와도 못 찾아요. 여기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3년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살아남은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중심에는 수진이 실종 당일 빼앗기지 않은 보조 배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두 사람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문태석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묶인 줄을 풀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체리는 창문을 막은 나무 판자를 발로 차다가 발목에 금이 갔습니다. 수지는 바닥 나무 판자 틈에서 못을 하나 발견해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문태석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목수 출신이었고 8년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구조물은 탈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못으로 자물쇠를 따르다 들켰고 그 벌로 이틀간 밥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수진과 체리는 마주봤습니다. 둘 다 배가 고파 눈이 흐릿했습니다. 체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탈출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방법을 바꿔야 해. 두 사람은 그날부터 생존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조건적인 저항 대신 철저한 계획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운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몸을 유지한다. 둘째, 정신을 잃지 않는다. 셋째, 기회를 기다린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두 사람은 문태석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주는 것을 먹기 싫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면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린이 더 잘 먹으라고 수진에게 권했고 수진이 더 잘 먹으라고 체린에게 권했습니다. 묶인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돌리고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근육이 굳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두 사람은 매일 서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꿈에서 뭘 봤는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할 건지,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일부러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체린이 수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환경공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둘 다 정신을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수진은 실종 당일 납치 직전에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두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문태석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빼앗았지만 배낭 안을 꼼꼼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문태석이 알면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보조 배터리를 이불 틈새에 나무 틈 사이에 돌멩이 아래에 번갈아 숨기며 3년 동안 지켰습니다. 문태석이 방을 청소하거나 물건을 점검할 때마다 위치를 바꿨습니다. 들킨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체린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주의를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체린은 문태석이 그쪽으로 눈이 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서로를 지켰습니다. 납치 6개월 후 수진이 체린에게 물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언제 쓸 거야? 체린이 답했습니다. 신호 잡히는 날, 그날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잖아. 확실할 때 써야 해. 두 사람은 그 확실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체린의 오른쪽 발목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수진의 왼쪽 손가락 하나가 어느 날 이상하게 꺾였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상대방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문태석은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밥을 가져왔습니다. 오후에는 텃밭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들어왔다가 새벽에 다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패턴을 외웠습니다.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얼마나 오래 비우는지. 그리고 두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문태석이 몇 시간씩 멀리 사라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날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날이 오면 수지는 핸드폰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고 켜봤습니다.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번 2021년 9월 3일 그날 문태석이 나간 후 수지는 언제나처럼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맨 위에 막대기 하나가 떴습니다. 신호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신호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터리는 3%였습니다. 한 통화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가 아니라 속초경찰서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기관을 수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12는 연결이 불안정할 수도 있어서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최대한 빠르게 핵심을 말했습니다. 저 지금 설악산 안에 납치되어 있어요. 3년 됐어요. 탈출을 도와주세요. GPS 켜져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은 배터리량 1%. 수지는 GPS를 켠 채로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체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했어. 체린이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형사 김정환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숲속에 우뚝 선 통나무집이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잘 정리된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포위한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오실 줄 알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자 방 구석에서 두 여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고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해 손으로 가렸습니다. 한 명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수진이 형사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리는 형사의 손을 잡고는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된 두 사람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수지는 체중 37kg, 영양실조 2단계, 손가락 골절 후 변형 유합. 체리는 체중 35kg, 영양실조 3단계, 오른쪽 발목 골절 후 변형 유합으로 영구적인 보행 장애 가능성. 두 사람 모두 전신에 오래된 상처 흔적이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집중 치료 후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 조사실에서 한 마지막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건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그 한 번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체린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문태석은 체포 후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이 좋은 산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심리 감정 결과 그는 지속적인 사회 단절로 인한 망상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2022년 1심에서
징역 3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낭독될 때 문태석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그는 그 순간에도 산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수진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조 후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년간 외래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PTSD 증상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지금도 호흡이 빨라집니다. 2023년 수지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첫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혼자 오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지는 사회복지학으로 전공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종자 가족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체리는 인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목은 2022년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최근에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한 줄과 함께 오늘 날씨 좋았다. 그 평범한 문장이 수진에게 매일 문자로 전달됩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매주 한 번 통화합니다. 설악산 희운각 갈림길에는 이제 새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글씨가 선명하고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2년부터 외진구역에도 CCTV를 설치하고 산악안전 앱을 의무화했습니다. 두 사람이 겪은 1072일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문태석이 지은 통나무집은 2021년 말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풀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지금쯤은 숲이 그 흔적을 거의 다 덮었을 것입니다. 설악산은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희운각 갈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배낭끈을 고쳐매고 다시 걷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산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산은 언제나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장면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